서울 아파트값이 9주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오히려 튀어오르기만 하던 집값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잡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하락세마저도 끝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과거 발표했던 수많은 고강도 대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함께 정부 대책의 효과도 짚어보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9주 만에 네. 보합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락세가 끝나고 앞으로 다시 오를 거라는 예고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제 한국감정원의 그 발표 자료다 보니까 가장 공식적인 자료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가 중심이라든지 또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부분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보합 상태로 왔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9주간의 그 하락세를 끝내고 빠르게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래라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6억대 이하에 있던 매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그 거래가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가격대 부동산 거래로 보기는 아직은 좀 이런 감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뭔가 반전 포인트, 어떤 모멘텀을 찾는 그런 움직임은 충분히 시장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 내에서 지역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9주간 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떨어진 그렇죠. 셈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상승으로 완전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평균이 이제 보합 0.00%로 되는 그 과정에서 강북 쪽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폭이 상당히 그것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예. 아니고요. 강남 지역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남 4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도 마이너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이너스라는 그 부분이 전체적인 가격대에서 사실은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상당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격대가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 있어서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게 예전에 사실은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9억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 한 9억 7천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10억 원이 됐네요. 10억 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1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신축 아파트, 요즘 많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시장에 관심이 많은 어떤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15억에 네. 상회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초고가 아파트군에 속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치는 상당히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 년 전만 해도 중위 가격이 뭐 6억 원, 7억 원 뭐 이 그렇죠. 정도였는데 참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엔 전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세값은 이 매매가와는 다르게 뭐 9주간의 하락세 이런 것도 없이 좀 계속 오르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전세 가격은 약 한 11개월 그러니까 49주까지 지금 사실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뭐 그런 근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전세 매물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 자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청약 시장, 즉 분양가를 억제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기대하고 사실은 전세 상태로 있으면서 청약 기회를 노리는 그런 어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또 대출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로 입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향후의 가격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전세로 있으면서 또 계약 갱신을 하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역 간의 이동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발표를 보더라도 전세 물량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전세 가격의 상승은 향후에 있어서 매매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예. 점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합헌 결정을 받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 재건축은 아파트 값에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의 품질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그 입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거다 보니 재건축만의 그 단지 주민들만의 이익으로는 활용될 수 없으니 환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맞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합헌 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게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해당되는 단지에서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지자체나 이제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산정해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이번에 작년이죠. 정확하게는 12월 26일로 12월 그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그때 합헌 판결이 나올 때 했던 그 해당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쪽은 2014년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3개월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기되었던 헌법 소원의 결과들은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정부는 곧 이제 단지마다 시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형성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하위 법규로서의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확정되고 단지별로 그 재건축 환수와 관련된 산정 기준에 따른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면은 아마도 하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단지가 언제 등장할 거냐 이런 거를 좀 관심 갖게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말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 기간도 끝납니다. 그래서 뭐 그 전까지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이 추가 보완 대책들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이 분양가를 제한해서 싸게 들어가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몇 년간 거주해야 된다고 안 되면 싸게 들어간 만큼 그 가격으로만 대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부작용으로서 우리가 로또 뭐 청약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요. 지나치게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많은 보완책으로서 전매 제한을 내걸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은 청약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세 대비 차익 자체가 30% 이상 나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 그 금액 자체로 절대 금액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뭐 많게는 5억 이상의 금액을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저는 가격 부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 질서를 저는 오히려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이제 희망하는 그쪽에 기대를 많이 걸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재건축 물량 가운데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정 단지, 예를 들어 둔촌주공이나 이런 쪽에 예정되어 있는 곳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대기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쪽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쪽은 당첨이 돼야만이 그걸 갖다 현실화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되지 않을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을 하나 정해져 버렸을 때는 주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의 주택 마련 기회는 굉장히 현실과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가 생각할 때 소수에게 많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대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향후에도 전매 제한 정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은 차후에
향후에도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전인데도 뭐 벌써부터 청약시장은 뭐 뜨겁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동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택지 분양에 수만 명이 몰렸다 이런 네네. 얘기도 들리던데 네. 뭐 서울도 아닌데도 이렇게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좀 의아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 전매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가적인 제약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 대비해서 지나치게 사실은 많은 이익이 기대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저금리 하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이나 인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행이 되기 전까지 사실은 빨리 지금이라도 뭐 막차를 타고 사실은 분양의 대열에 이제 참여하자 이런 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점차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될 수 있다면은 괜찮겠지만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 눈여겨보고 보완책 마련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어떤 대책으로 좀 현실화를 시켜야 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올 하반기에 부동산 움직임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풍부한 유동성도 있고 저금리 뭐 거의 제로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 마련에 부담이 이전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많은 규제, 즉 12, 16 대책에 있어서는 거의 대출과 또 가격대별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강도 높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년부터 예상되고 있는 입주 물량 부분에서 절대적인 어떤 감소, 그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많이 조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정부가 수도권의 이제 주택 공급 이제 기반 확충 방안들도 발표를 하고 공급에 대한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당장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불안감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존에 있는 규제를 시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기대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같이 맞물려서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 안정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번에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보합세까지 이제 접근을 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 나름대로도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있고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독자적으로 즉 경기 침체와는 따로 동행하지 않고 따로이 가는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 시장에만 지나치게 얽매이실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어서의 주택가격이 좀 더 시가 대비해서 좀 저렴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의 계획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